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히 할 만큼 시원하게 들이킨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억척스럽고 싸가지 없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에요. 적으로 보면 한없이 불안하고 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든든한 일당백 같은 분입니다. 물론 항상 저에게는 좋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꽤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어떻다고 불평불만을 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해서 손해볼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사이다를 마시게 된 계기도 우리 시아버지가 콩가루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떡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모든 사고방식이 본인의 생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랄까?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와 한평생을 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또라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또라이라고 표현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단어 말고는 대체 뭘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얼른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한 지 딱 10년 차가 되었던 제 나이 44살인 우리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한 날이었어요. 첫째 아이의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왜 국물이라고 하느냐고 물으러 짜장면 집에 갔다. 그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코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 앞으로 서류 하나를 당당하게 내밀며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궁금함을 품었던 시아버지 때문에 당당했게 읽어보았다. 등기부등본이 아니었나 싶었지만 건물 주소가 적혀 있고 건물 소유주로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고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물주 이름으로 올라가 있네요. 건물 소유주로 등록돼 있네요. 라며 궁금증을 나타냈지만 아버지는 모른 척을 해 대답하지 않았다. 건물이라니 나는 이 제 100억짜리 건물주다. 아버님, 이게 무슨 건물이죠?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100억짜리 건물 주인인 것처럼 대답했다. 돈이 어디 있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셨어요? 나에게 100억이 어디 있대요? 예전에 너희 결혼도 훨씬 좋아 보이네. 내가 경매에서 아주 싸게 사들인 건물 안에 있었어. 돈이 없어서 사느라 방치만 하고 있었지? 대충 월세를 받아먹고 있었던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대출도 좀 받아야 했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과 보험을 다 털어서 건물을 증축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금방 재개발도 되고 도로 확장도 되고 지하철도 생겼어.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되었어. 내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부자가 돼서 집은 다 무담보 논일로 있어. 시어머니 몰래 받아서 땀을 흘린 참이야. 그렇게 무식하게 하고 사더니 인간아 아니면 우리 집이 빛나고 있는 이야기야. 그런 것들을 나와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면 어쩌지? 내 재산 다 털어서 부어도 건물이 축조될 것 같지만 어떡해요. 그렇게 좋은 땅을 단순히 방치하고 살아마 거기에 100억 원짜리 건물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언제 대출을 받은 건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공과금인지 관심 하나 없어서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 팔아서 건물을 세우더라고요.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건물이 다 지어지면 자랑을 하려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경매 건물을 여기 꽁꽁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때문에 든든한 기분이 드죠? 아니야, 몇 배로 뛴 거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래서 부동산은 배불리는 용어가 있는 건가 봐요. 내가 이 성경지명을 가지고 건물을 세워 올렸으니 그 100억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인생 걱정 하나 없겠죠? 즉, 한마디로 재산을 다 던져버린 셈이죠. 건물을 세우고 나서 그게 뭐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세월을 다 숨겨 살았는지 그것도 신기하죠. 우리 시어머니는 또한 공과금이라든지 세금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항상 돈 관리는 시어머니의 남편,
즉 시아버지가 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비 하나하나까지도 시아버지가 챙겨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생활비로 100만 원만 받아서 밥하고 생필품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지나 빚이 있는지도 하나도 몰랐던 거죠. 이게 1년이나 2년 된 일도 아니고 거의 50년 가까이 그렇게 사셨으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시아버지가 빚을 다져서 어떻게 100억짜리 건물을 세웠는지 궁금했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더니 이 건물이 높아지는 것을 20억 원밖에 들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었는데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아이고, 보험이 자진 해지되었던 것들도 전부 해지해버리고 돈을 모으느라 여러 가지 짓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올라가려고 할 때쯤 되니까 그 즉시 지하철역도 생기고 주변의 아파트도 모두 새로운 장소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급격한 발전을 해버린 거죠.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번갈아 가는 시기이니 당연히 있긴 한 일이겠지만요. 우리 시아버지가 무슨 눈이 밝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고 그냥 경매에 나온 건물이 저렴해서 마구 사버린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건물주나 한번 해보자 싶어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싼 돈을 투자해서 샀는데 건물을 새로 올리고 보니까 100억 원짜리란 게요. 갖고 있는 가족들이 줄을 세웠다고 해요. 5층짜리 높이 빌딩이 월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네요. 그곳은 아주 오락가락한 수준까지 성장했다던데 남편과 함께 건물을 구경하러 갔다가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솔직히 배도 조금 아프긴 했어요. 그런데 10년 넘게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가족들이 모르게 대출하고 보험 해지하는 시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더 나쁜 듯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자기가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살면서 스트레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을 것 같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녀는 마음속까지 모두 말로 다 토해내는 법, 그런 상황에도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있을까요? 사이다를 한 트럭 마신 사람으로 칭찬해주는 것은 그렇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그냥 더 볼 것도 없는 또라이인가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토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속으로 생각해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바로 말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적도 많았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진 물품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방산시장에 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70에 가까운 노인이 앞에 계시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 도리일 텐데요. 핸드폰을 보다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보고는 모르는 척하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린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머님, 우리 여기서 그냥 말고 가세요. 다른 쪽으로 이동해야겠어요. 다른 자리로 가면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노약자석 앞에서 여드세요. 그만큼 됐다. 내가 왜 다리를 아프게 움직이면서 자리를 옮겨야 하느냐. 여기서 있으면 되겠죠? 안 그러면 이해 못하겠고요. 이쪽은 말이죠. 지금 몇 개월 임신했는지 묻는 건 이상하겠죠? 남자든 여자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네요. 시어머니는 무시해야 할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말이야. 핑크색으로 표시돼 있는데 거기 임산부들이 앉는 자리예요. 지금 임신한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남자도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해요. 생긴 여자인가 보다 싶었지. 그래서 몇 개월이나 됐냐고 내가? 아이를 거의 45년 전에 나와봐서 그런지 지금 자네 배가 몇 개월인데? 아주 애국자야.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 말이야. 이렇게 애도 낳고 해야 하는 법이지? 응, 그래. 그래야 나라가 발전도 하고. 응,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이렇게 애국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 아, 들 박수 한 번씩은 쳐줘야 돼. 더해서 임신까지 했는데. 그 말에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앉아있던 남자도 당황스러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자 않은 그 행동 때문에 한 말인 줄 알았었어. 그 남자가 쪽팔린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 흘러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작게 욕을 했더라도 솔직히 저였어요. 까지 욕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 남자가 일어난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러더니 노약자석 근처에 있던 여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세대 거기 그렇게 서지 말아요. 요즘 놓친 애들 등산 다니는 정도로 쩡쩡해도 절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 안 해줘. 아이, 얼마나 치사하게 꾼다고 이렇게 와서 앉아요? 임신했잖아요. 뭔가 하고 보니 임신 초기인 건지 배는 티가 전혀 안 나는데 왜 산모 배지 있죠? 그걸 가방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쫓아낸 것이었어요. 임산부인 여자를 앉히려고 그 모습을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죠. 결국에 남자는 임산부 좌석에 앉아있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무례한 사람이 되었고 노약 좌석에 앉은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도 치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남자는 분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투덜거렸어요. 으이씨, 왜 오지랖이야.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짜증나게. 뭐라고 이 호해 자식이 지금 뭐라고 말을 했어? 야이, 뱃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고작 너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다고 말을 하고 있어? 너희 어머니도 이놈 임신했을 때 이렇게 자리 양보받고 배려받았을 텐데. 내가 감히 기억 안 나는 콩알만한 시절 기약이라고 모른 척해야 되겠어. 내가 임신을 해서 뭘 했어? 이 배살이 나의 임산부인 척하지 말고 어디 사네. 자식이 말이야. 두 다리 튼튼하게 양보도 할 줄 모르고 물론 속은 엄청나게 시원했죠. 얄미봐요. 임산부 좌석에 떡으로 앉아있는 남자놈들이 한둘이 그도 쪽팔리긴 했는지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그런 성격이 너무 힘들긴 했어요. 굳이 그걸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공공장소에서 말을 했어야 했나 조용히 알아듣게 설명했어야 되지 않나 싶었던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해요.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세상인데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렇게 물불 안 가리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게다가 건장한 성인 남자잖아요. 앞뒤 구별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다 뱉어내는 것은 또라이가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개또라이하고 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시집 오고 나서 시부모님의 싸움 때문에 눈치를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두 분이 툭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신 적이 수두룩 빽빽하게 있었거든요. 아,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저희 시아버지의 집안이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다. 또한 평생을 제사에 묶여서 명절을 보내시다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도 결혼 다 했고 손주들까지 했고 하니까 명절을 좀 명절답게 보내고 싶으셨던 거겠죠. 제사를 지내면 명절 하루를 제사 음식한다고 일만 하면서 보내셔야 하잖아요. 요즘은 제사도 없애고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쌈박하게 먹고 용돈을 받는 경우들도 많아져서요. 주고받고 헤어지는 세상이라는 시어머니도 좀 그런 트렌드에 맞춰 살고 싶으셨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꼴랑 100만 원,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주셨거든요. 돈줄을 틀어주고서는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반발심이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딱 1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아, 나도 연휴라는 걸 사람답게 좀 즐겨보고 싶네. 이번에는 말이야, 제사고 나버리고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이나 가볼까 싶어. 아니, 내 친구들은 명절에 조상님을 기리 내만에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명절 내내 기름 냄새가 있는지. 묻혀가면서 전을 부쳐야 해. 나도 이제는 손 놓겠다고 말이야. 이 옆에 내가 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당연히
명절에는 우리를 지켜주신 조상님들께 인사도 올리고 음식 대접도 하고 그래야 해. 제사를 지낼 생각을 해야지. 어디 놀러갈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조상님 덕분이라는 말 몰라. 을씨고 진짜 조상님 덕을 본 사람들은 말이야. 명절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제사상을 안 차리고 해외여행 가는 거 몰라. 조상님이 뭐 귀신이 돼서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제사 지내서 보호한다고. 아이, 그리고 당신한테는 조상이, 나한테는 남이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아버지랑 그렇게 대판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SOS 치셨어요. 어머님, 저도 대충 전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정말로 제사를 안 지내기로 했어. 다른 사람들에게 성해주고 음식을 준비해봐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말이야. 부탁 하나만 할게. 이번에 여행 갈 때 필요한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알다시피 시아버지는 돈을 흘리고 내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 명절 때 제사를 벗어나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솔직히 말해서 1년 동안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힘들었어. 그래서 경비를 빌려주면 후회 없이 다녀올게. 시어머니가 없으면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 줄 알았거든. 시어머니가 없는데 시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뒤에 시아버지는 모르게 돌려줄게. 여행을 준비했고 명절에 쪽지 하나만 덜어두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어요. 동남아로요. 우리 아버지는 난리가 났어요. 그 옆에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해외여행을 갔냐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 너희가 도와준 거 아니냐? 응, 그 경비대 좋지. 내가 못 가게 하려고 돈을 풀어주고 있었는데 너희가 도와서 여행을 떠났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제사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라고. 아니, 벗어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호통도 들었는데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어머니라도 속 시원하게 여행 다녀오시라고 제가 가서 제사를 지낼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대충 완제품인 갈비찜 같은 것을 사서 데워서 올렸고 제사상에 차리니까 식구들도 도착했어요. 하셨더라고요. 제사상을 모두 준비하고 난 후에는 조상님들의 영정사진을 올리곤 해요. 그러나 얼마나 찾아봐도 영정사진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집안을 구석구석 뒤져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미 고모님들이 다 오셔서 제사 준비를 마쳤지만 몇 번을 찾아봐도 영정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어디에 보관하셨는지 아시나요? 어머니께서는 제사를 지내려고 사온 영장사진이 여기 있으니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부모님도 해외에 가셨으니 영정사진이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웃고 있을 것 같아요. 하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하셨어요. 가셔서는 쌀국수 앞에 영정사진을 놓고 떡을 두고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피우시더라고요. 어머님과 아버님 해외로 나가보시니죠. 좋지요.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외로 여행도 한 번 안 보내드렸는데 역시 며느리 밖에 없으시지요. 와, 그 모습을 휴대폰 작은 화면으로 온 가족이 모여 확인을 하는데 저랑 남편, 시아버지의 고모님들, 아버님의 아지가 죄다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사를 다 지냈으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난리가 났죠. 아니, 미친 거야.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아유, 저게 어떻게 며느리고 그냥 혼자 제정신 차리지. 형님, 그러면 형님이 제사를 올릴래요? 제가 앞으로 세계를 돌며 방방곡곡을 여행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해외 여행시키고 싶은데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말 억울하고 불편하다면 형님이 제사를 가져가서 드리면 되겠네요. 아니, 제사는 아들이 드리는 것이며 딸은 결혼한 후 출가하면 외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사는 너희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해외여행을 데리고 오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해외여행 오면서 시부모님을 데리고 다니겠다고 이 영정사진을 들고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나서는데 제사가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시험 당하지 않으세요? 아, 정말 별나이 말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내용을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해외여행을 갈 때 영정사진을 들고 가서 그 잘못을 되돌린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밖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네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제사에서 해방이 되었고 매 명절마다 우리 시아버지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밖에까지 울려 퍼져요. 그래도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싶었기 때문에 모른 척 해왔어요. 물론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제사 지낸다고 누가 알아주냐 지러면서 시아버지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서 맞이를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강단에서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런 성격이 좋을 땐 좋지만 항상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는 없겠죠. 여태까지 풀어놓은 일화들을 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나 대단한 분이라는 건 분명해요. 은근히 말이 많고 할 얘기 다 하는 성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아버지와의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두 분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많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어머니한테는 꽁꽁 숨기고 경매로 건물을 사서 10년 동안 건물 짓는다고 돈을 쏟아부으려고 했어요. 둘이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비밀로 하는 정도면 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죠. 다른 자식들이 없이는 두 분이 대화도 잘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사건이 제대로 터졌어요. 정말 이날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요. 한동안은 꿈에도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니까? 우리 시아버지 칠순이네요. 다가오게 된 칠순 잔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은 그림자보세 쪽으로 모였고 아주 단순하게 식사를 공유해 볼까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이며 생각을 전해주시며 저희는 따로 준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칠순 잔치 날에 가족들끼리 모여 조용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고깃집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가족 모두의 마음을 약간 뺏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얘기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으니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희 어머니와 여기까지만입니다. 결정은 이러하게 나왔다. 당신이 나와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하여 이혼하겠다고 말했으니 왜 갑자기 이혼하겠다는 건지.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100억 가치의 건물을 소유한 건축주는 아니겠냐고? 내가 당신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니냐고. 그동안 당신 덕분에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알겠지만 당신의 말대로 행동하면 내 속이 시원해지겠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나는 가까스로 살아남을 뻔했다. 아이고, 아버지 생신날에 이런 말을 듣다니. 보기 드문 폭탄 선언이네요. 둘이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45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살아왔다면 많이 참았을 텐데. 아니야, 둘이 함께 살아온 동안 힘들고 답답한 건 사실이야. 더 이상 내가 참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이제는 이혼하고 싶어.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고. 너희들이 뭔데 말릴 거야? 난 참으로 기가 막혀. 어디선가 텔레비전 같은 데에서 황당한 이혼 이야기를 보고 그런 거 같아. 지금 이혼하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혼을 말하는 건데 그랬으면서 몰래 그 건물이나 뭔가를 짓는다고 돈이 있는 줄 알지만 이제 알게 된 건물주인 거 가족들이 다 알면서 돈을 뜯어갈까 봐 걱정이야. 생활비 100만 원만 주면 내가 닥달하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건 싫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바르게 고쳐서 정리했습니다.
아니냐고 그동안 100만 원 받아가며 밥을 해준 노고도 모르고 당신이 어디서 한 번 100만 원 가지고 밥을 해먹고 살아봐. 그게 쉬운 일인가? 그동안 내가 참고 살면서 버틴 거지? 당신이 고마운 줄 모르는 게 괜히 심하네. 어머님 정말 이혼하시려고 해요? 두 분이 이제 서로 노후 걱정도 없으실 텐데 웬만해서는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도 그래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 챙겨드린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있으시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데 서로 힘이 되어 주셔야죠.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동안 챙겨준 게 얼마인데 당연히 마누라로 해야 할 일을 한 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래. 어차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아, 내가 왜 저 괴팍한 할망구랑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장이 너무 단편적이며 문맥이 불분명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고 관련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나이가 60살 정도로 보였어요. 뜬금없이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오니 룸 안에 있던 우리 가족들은 전부 얼음이 되었죠. 하지만 놀란 것은 이 여자가 갑자기 시아버지 왼편에 딱 붙어서 너무 평상시와 달라지게 시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올리더라는 점이었어요. 그녀의 대화는 자리고 있으며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당신이 말한 대로야 라고 응답하자 우리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한 번 쳐다보고 그 여자를 한 번 보고 누나가 막 굴리다가 우리 남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의 며느리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자식인 남편은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손을 잡아주더니 그러다가 나는 이제는 지긋지긋한 마누라랑 이혼하고 이 여자와 살 거다. 내 마음을 얼어주고 위로해주는 여자를 드디어 찾았다. 억척스러운 마누라를 버리고 이 꽃같은 여자와 나의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무도 나를 말리지 마 아버지?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가족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망이라도 나간 것 같아요. 애비가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주는데 집비나 마음을 어떻게든 만져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멋대로 짓거리고 앉아있는데 나한테는 돈이 없다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있나요? 여자한테 돈을 퍼부었던 거야? 지금까지 바람 피웠다는 건가? 정말 인간이 노망 나도 단단해졌네. 정신이 나가버렸네. 어디 가보자 내가 앞에서 간통을 저질렀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이혼하고 재하라는 말을 했어. 그러더니 애초에 여자다운 방식으로 살았다고? 내가 오죽 찔리면 바람을 피웠어. 양쪽에서 돈 퍼줘야 한다면 당연히 저력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뭐 우리 이쁜이한테 미안해서라도 돈을 퍼부어야지.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아. 당신이랑 나랑 애초에 서로 잘 안 맞는 성격인 거 알면서 시작한 게 아니었어. 서로 양과 부모님 아니었으면 말이야. 2년도 안 돼서 팔자인데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각자 살며 좋은 사람 찾아서 살면 어떨까? 너 이러면 안 돼. 당당하게까지 하네. 바람 피운 게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다. 도대체가 뭐야? 사람이라도 되어야지. 상식도 없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을 한다니 이 정신 나간 놈이지. 자식들이 부모가 갈라지면 아마 쌍수를 환영이라도 할 것 같냐? 애들도 지들 알아서 가정 다 꾸려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부모가 꼭 온전하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냐? 다 컸는데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맞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40 중반이면 부모가 필요 없는 나이지. 혹시라도 온전하게 시어머니가 필요하다면 내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너희들 아버지랑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 자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니? 나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가 최고지. 내가 며느리야. 너한테도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어줄게. 아, 여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느 당신이라고 나타나서는 누가 누구 보고 시어머니 행세를 하겠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분위기 파악도 안 되세요. 당신은 그저 내 연인 뿐입니다. 자각 좀 하시라고요. 어디서 지금 감히 시어머니가 어떠냐고, 저냐고 이러고 정말 황당해서 원래 듣던 대로 보통은 아니네. 나한테 미안한 게 없으면 큰일 날 텐데. 어차피 이 나이에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서로 나눠 가질 게 뭐가 있겠어? 깔끔하게 위자료 받고 갈라지는 거지? 그리고요, 조강제 처해해 자기 남편이 파란빛 비워놓게 하고 그쪽한테 책임이 있는 법이에요. 여보세요, 내 연인은 빠지시나요? 아니, 여기까지 나타나서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불륜을 한다고 까발리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진짜 참으로 철면피가 대단하시군요. 마치 싹수가 없는 것처럼 시어머니님 또한 그 모습을 닮은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애인이라는 용어도 모르시나요? 앞으로 더 부푼 채 살 수 있을 텐데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능사 아닐까요? 어떻게 남편을 구해주는 척을 하는지도 모르시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수행하고 있나요? 아버님이 이혼하신 것도 아닌데 두 분이 잘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 미리미리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물고 심하게 꾸짖고 있으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서시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간 사람처럼 부들부들 떨고 계신데 그 모습이 울컥이 움찔하게 해요. 시어머니의 성격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파격적인 행동을 하실까 두려웠어요. 그 옥상 건물 하나만 믿고 일어나 보는데 아주 그냥 제대로 작사를 내서 죽겠어요. 너희 두 사람이 꽃밭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아. 두고 보라고 말한 후에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같냐? 나를 적으로 돌리는 대가를 톡톡히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그 말의 끝으로 룸을 박차고 나가셨다. 저와 남편도 물론 가방을 챙겨 시어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10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고 해도 상황이 있어야지. 선언조차도 황당해하고 사실까지 당당하게 얘기할 줄이야. 남편이나 나와 당연히 시어머니를 걱정하며 뒤를 따라간 거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인 건 따라서 알게 되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한데 아주 담담하게 씩씩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더 보낼 건 없겠죠? 바로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나는 그 두 사람들의 머리털을 탁 밀어버리던 일을 해야겠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나는 그 두 사람을 확실하게 눌러버릴 테니까 나를 무릎 꿇게 만들 것이라 생각해. 우습지 않아 확 그냥 아휴. 시어머니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보라고 하더니 이름이 마음에 들면서 강한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저랑 남편까지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변호사가 우리 이야기를 듣자마자 증거를 가지고 있냐고 물었어요.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문자나 아까의 상황을 녹화한 영상이나 녹취물 같은 거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프라드. 걸 만들 생각을 못했어요. 녹음이라도 해두었어야 했는데 그냥 아버지하고 얘기해볼 거려. 아버지, 내 연인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텐데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말로 토론하는 것보다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데요. 증거가 없으면 앞서 말한 사람들 같은 겁쟁이가 돼버리죠. 그래도 저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인정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진행하겠다 하니까 쌍방의 입장이 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희 앞에서 분명히 불륜을 폭로했는데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친한 사이라고 오리발을 내려고 해요. 제가 물어도 뭘 피울 수가 없어요? 정말 위자료를 뜯어 가려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바람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켜놓은 것 아니겠어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삭제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조사해서 뭘 할 건가요? 사진 한 장도 없고 녹취 하나도 없으니 당황했어요. 식당에는 CCTV가 달려있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는 본전을 찾지 못하고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할지언정 우리 모두가 잘하는 사실이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위자료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재산 분할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 시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재산 분할을 해 나눠야 한다는 소리에 양심 없이 행동했어요. 실제로 건물이 얼마인데 그러한 재산 분할을 해 나눈다는 소리죠. 그리고 제가 혼자서 노력해서 되찾아내는데 발로 떠나가는 것 같아요. 얻은 것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이여 그래. 아이고, 그 정도 상식도 없는 인간이었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생활비로 단지 100만 원만 주고 뒤로 공친 돈으로 세운 건물이 아니겠어. 게다가 내 동의도 없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잖아. 그것이야말로 미친 짓이야. 참나,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담보 대출도 못 받아. 그게 뭐가 어때서 애초에 내 돈을 욕심내는 당신이 이상하고 팔렴치한 거지? 우리 시부모가 45년이란 세월에 함께 살았는데 당연히 명의는 시아버지 이름이면 뭐 하겠어요.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급받더라고요. 기묘함이야. 배우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아 빚만 잔뜩 있는 100억짜리 건물. 시아버지가 동의 없이 보험을 해제하고 가득 찼어요. 함께 사는 가장인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 무척 안타까우리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동안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재산의 30%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건물을 팔아서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금이 부족하고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 정말 난처할 겁니다. 시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30%를 받는 것이 크게 보이지만 30억 원 역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을 수 없는 돈이겠죠. 시아버지가 상당 부분 머리를 쥐어짜는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억척스러워도 불륜을 범할 행위는 옹호할 수 없겠죠. 서로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 건물을 금매로 판 후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분배해주게 되었는데 이게 웃긴 게 그 건물의 가치는 100억으로 인정받아 시어머니가 30억을 받아야 했는데 70억에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세금까지 내고 남은 돈이 시아버지한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30억을 돌려줄 돈이 부족해서 답답했겠죠. 건물을 팔면서 큰 손해를 봤던 겁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도 못 받아서 더욱 어려웠고 그로 인해 아버지는 죽겠다 말하셨죠. 둘 다 서로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싸우다가 결국에는 제3분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혼도 도장 쾅 찍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그 돈으로 본인이 지낼 집 한 채를 사고 노후 자금으로 쓸 거라면서 여행도 다니고 해피라이프를 즐길 거라면서 신이 나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이 여기서 절정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혼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아버지 상간녀가 글쎄 우리 시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상간녀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 부부에게 그 자리에 같이 가서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저랑 남편도 솔직히 상간녀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어서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죠. 내가 무슨 짓을 하면 그만큼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어 자식들까지 허세를 부리며 모아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얻게 하려고 마음먹고 나온 사람이라 굳이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어. 아무튼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고민을 했다면 미안하고요. 말끝이 참 길군요. 어디 내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주제로 할 말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는지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득이 될 얘기라면 말이지.
어디 한번 들어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며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진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걸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서 봤는데 시아버지가 누구와 시시덕거리고 있는지가 나왔어요. 건너편에 있는 사진들이 조금 이상한데요. 사진에는 내가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눈을 비비며 자세히 살펴봐도 분간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시아버지의 팔을 감고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거기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여자랑 우리 아버지가 무슨 관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이하네요. 그러니까 그 나쁜 시아버지가 이야기야.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만나온 3년 동안 조강지에 처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하며 애원했어요. 그래. 그동안 그 인간이 자랑하던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걸 짓느라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내가 믿고 돈을 빌려줬어요. 맞아. 그랬기 때문에 함께 데이트하면서 사용한 비용은 내가 냈고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도 내 돈으로 처리를 했다고 해. 아이. 그래서 이 여자랑 또 뭐냐고 하면 뭐랄까? 다른 관계가 또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월세를 붙잡겠다니까 돈 조금 못하면 불평하고 난리를 치더라. 돈도 못 해먹어서 5년 동안 만났던 상대가 또 있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 기가 막히지 않겠어? 나는 전혀 몰랐으니 요구하는 대로 돈을 다 주었는데 다 사기였던 거야. 결국 이혼을 했으니 난 재혼하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야. 이상한데 그 사람이 계속 차이를 미루더라.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하는지 물으면 이혼하자고 얘기해도 재혼하면 자기 소문이 어떻게 나올지 우려토록 공개된 관계인가 하면 안 되니까 약간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말을 하면서 믿었지. 아이 꼭 이런 게 우리 아버지께서 만나게 된 여자가 또 나타나네요. 이런 얘긴가요? 맞아요. 제게는 3년간 사귀었던 천만에요. 5년 동안 기다려달라더니 기다리게 됐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제게 연락을 해도 잘 안 받곤 했어요. 이럴 때 이상한 걸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는 조용지쳐서 연락도 안 되니까 가만히 집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조용지쳐도 연락이 없답니다. 집을 찾아봐도 없고 계속 연락을 피하고 그랬거든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사람이 뭘 하고 다녔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사람이 어디 있나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5년이나 만난 여자가 하나 더 있었던 거래요. 네, 5년간 만나던 여자가 또 있었죠. 그건 당시 그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에 대해 말해준 사진을 몰래 찍은 사실을 알고 있어. 그 후에 3달 동안 계속해서 녹취까지 다 녹음했어. 이것은 녹취 파일이 USB에 들어있고 여기 있는 프린트본은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어. 여기 보면 2명이 파람을 피우며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고소를 입혀줘. 직접 해도 되는 일을 나한테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 나랑은 법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야. 나는 그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지금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거든. 소송도 걸었지만, 내가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제공한 자료도 아닌데 받아본 나쁜 탓에 그 사람이 나한테 준 돈이라고 해서 배째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위자료를 소순해 돈을 받게 되면 나는 반만 주고 건물도 짓겠다. 그래도 한 1억은 보한 것 같거든. 그 증거들로 위자료 소송을 걸어서 몇 억이라도 다 받게 되면 나는 딱 1억만 돌려줄게. 그 돈 말고 전 재산이나 다른 것은 없다고. 난 그것만 받으면 돼. 2명이나 내 연인을 둔 채 살 수 있을까? 한 명은 더군다나 5년이나 만났다고? 아이고, 그 인간이 진짜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미친 놈 같으니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 상간녀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시어머니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언니, 그냥 언니라고 부르게 아니라고 부를 거예요. 저가 그날 너무 무리하게 등장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 요놈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소송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도 제 마음을 푸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정말 당황했는데 말을 걸 수 없었어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시어머니가 30억을 받아서 위자료 소송을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 돈으로도 필요한 것을 나누어 정말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화를 내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여자에게 해주려는 선물로만 생각했던 게 같았는데 이 문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우리 시어머니의 착한 의도에 감사드립니다. 말하면 사이다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라고 했잖아요. 글쎄, 5년 만난 상간 여자와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3년 만난 상가 한의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참아왔던 웃음을 터뜨렸죠. 아니, 언니야. 이 상관이 소송장 뭐예요? 5년 만난 그녀한테 걸어야 하는 건 나한테 잘못 온 거 아니냐고. 언니, 이거 뭐냐고요? 야, 이 망할려나. 누가 내 언니야? 너도 불륜을 저지른 건 매한가지인데 왜 너는 발을 빼려고 그러니? 응, 너네가 너네 입으로 불륜이라고 떡하니 말했었잖아. 그동안은 내가 증거가 없어서 참았던 거다. 너네 입으로 불효아이라고 발뺌을 하는 바람에 소송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친히 증거까지 다 들고 와서는 너랑 그 다른 상관 여자랑 싸운다. 내용까지 전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대단히 만족스러운 마음이 들어 얼마나 기뻐할지 모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왜 나를 덧니라고 하지 마세요. 1억을 약속했으니까 내게 그 친구들을 넘겨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릅니다. 불륜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는 큰 소리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당신이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나도 너를 속이는 의도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속상해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희들에게 실력 있는 변호사가 말하길 동시에 3명에게 위자료 소송을 건다는 일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니까 즐겁게 소송 준비를 한단다. 너도 위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깔끔하게 통화를 종료한 다음 차단까지 걸라며 말했더라. 그 모습을 내 눈앞에서 직접 직권을 행사하니 박수가 절로 나왔어. 우리 시아버지는 돈 때문에 골치 아플 것 같다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불평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시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연락하기까지 했대. 미치겠어. 소송까지 걸 줄은 몰랐어. 안 그래? 증거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당신을 한 대 두드려 건물 하나 샀다고 자만한 게 잘못이었어. 근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그래? 법정 이자가 붙으면 어찌하나 불안할 거야? 살려줘. 살려주긴 뭘 살려줄 거야? 무슨 저승사자인 줄 아나? 그게 뭐가 중요하니? 어차피 건물을 팔고 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으로 갚아야 할 것들을 모두 내놔야 해요. 건물을 팔면서 손해를 보고 남은 돈으로 비춰진 부분들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돈을 내라는 쪽에서는 소송, 반대편에서도 소송이 있어서 정말 죽겠다고요. 진짜 아이야.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어떤 일이 생겨도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위자료를 받아왔어요. 시아버지에게 5천만 원, 두 상간녀에게 각각 3천만 원을 주시는 등 총 1억 1천만 원을 준대요. 그 돈을 어떻게 얻으셨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힘들게 일하느라 수고한 만큼 남편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후 3년이 흘렀는데 5년 동안 행복하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을 하다니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죠.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 지금은 2병 중인데 이제는 막 헛것도 보이는 것 같고 적기 전에 손주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너희들도 보고 싶구나. 그동안 돈 문제 빼고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 되니까 보고 싶다고 말이야. 뻔뻔하네요. 정말 그 여자랑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더니 그의 옆에 내 말이다. 이리저리 빚 갚고 소송으로 돈 물어주고 빈털털이 되고 대장 3기 판정받으니까 병시중 못 든다고 도망갔다. 아이 내 팔자야. 그러니깐 조강 지쳐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딱 보니 돈도 없고 병중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전화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좀 우리 남편 시아버지가 대장한테 이렇게 듯했지만 그래도 얼굴 한 번도 비추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에게 잘했다고 했고 그 사실을 지금 시어머니께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들어서 사연을 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버지가 투병 중일 때 시어머니께 굳이 말을 해야 할까요? 보험도 다 해제해버려서 보험금도 나오지 않을 텐데 괜히 돈을 요청하는 연락을 한다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네요. 현명한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지만 공감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